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네. 범송공자님, 네, 예, 장우진, 그러니까 전 애널리스트, 네, 맞습니다. 현 그러니까 에미죠, 에미. 그렇죠, 에미. 예, 네. 애널리스트 출신 개미. 오늘 일부러 넥타이 색깔을 좀 맞춘 것 같은데. 어떻게요? 책 표지 색깔이랑. 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의견을 줄 때 책 표지 색깔을 파란색이 낫다고 저는 의견을 줬는데. 아, 네네, 아, 그러셨군요. 주황색으로 골랐네. 네. 역시 대반꿀. 이대호랑 반대로 하면 잘 된다. 아, 이번에 낸 거는 전자공시. 네,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네,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네. 뭐 제가 의도했던 제목은 아니었고 네. 이 출판사에서 전 시리즈가 되게 잘 된 책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사경영 회계사님이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시리즈처럼 밀어보자.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죠. 묻어가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거 묻어가려고. 근데 네. 진짜 전자공시는 시작이다, 자 끝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공시 안 열어보시는 분들이 또 태반이고. 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엔 잘 안 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혹시? 한참 고민하다가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릴 거니까. 네네네. 네. 또 오늘 또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참고로 저희가 그 좋은 댓글 남겨주신 5분을 선정을 해서 베가북스에서 우리 범송공자님이 또 그 사인까지 했다면서. 네, 사인 다 했습니다. 사인한 책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시작을 해보죠.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일단 책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얘기들을 이제 와이스트리트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럼 투자를 여러분들은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왜 하세요 투자를? 돈 벌려고. 그렇죠. 네. 돈 벌려고 투자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돈을 버는데 왜 투자를 하죠? 네? 불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불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죠. 이렇게 물을게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네, 위험한 투자. 그냥 묻지 마. 묻지마 투자.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를 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왜냐하면 예금은 소리 없는 암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 없는 암살자.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은 위험한 걸 제가 알아요. 이쯤에서 댓글에 네. 야, 지금 그래도 예금 금리 3% 넘게 주고 4% 넘는 데도 있는데 그렇죠. 뭐 모르는 소리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 4%를 줘요. 예. 72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아, 네. 72를 뭐 금리로 나누면 이 2배가 되는 해잖아요. 원금이 2배가 되는 그렇죠. 원금 기간. 그렇죠. 그러면 72를 뭐 4%라고 하면 18년? 네, 18년이 걸려요. 2배가 되는데. 예. 근데 그 18년 동안 집값이 몇 배 올랐죠? 진짜 셀 수 없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이니까 나는 안전해. 안전한 자산에 난 투자하고 있어. 난 이자도 따박따박 나와라고 했던 그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은 겁니다. 거의 그냥 물가 상승률 간신히 따라가는. 물가 상승률도 실질적으로는 못 따라갔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집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네. 집값 그렇죠. 감안하면 절대 못 따라갔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안전한 자산에 현금도 빵빵하고 괜찮아라고 했던 게 왜 이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금이 가장 위험한 투자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시기 위해서 나는 예금에 꼬박꼬박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야. 근데 그 시드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예금을 해. 괜찮아요. 그런데 예금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둔다 그러면 그것은 내 자산을 녹이는 가장 위험한 행위다.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DB형에 예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은 위험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금은 그걸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여기 투자니까, 주식이니까. 네. 왜 주식을 투자할까요? 왜 주식이냐? 네, 다른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장기 투자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부동산입니다. 그거는 이길 수가 그렇죠. 없네. 네. 그런데 참 뼈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 왜 확실하게 좋냐, 왜 주식 투자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쉬우니까요. 무슨 말이냐? 쉽다고요? 그렇죠. 쉽다. 왜 쉽냐면 부동산 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딱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지역을 보겠죠. 입지. 네.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사이즈가 크니까. 네. 돈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임장 가야 돼요. 네. 이 부동산 진짜 좋은지 확인해야 되고 막 발품 팔아야 되고. 그렇죠. 계약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카운터파트 리스크도 있어요. 그 사람이 사기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만큼 어려워요. 예. 접근하기가.
그러면 코인도 쉽지 않냐? 코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용어도 모르겠고 이 코인이 뭐 한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왜 투자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주식 삼성전자 나 갤럭시 폰 나 알아. 빙그레 나 아이스크림 사 먹어봤어 알아. 알잖아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시스템 뭐 방산이지만 하나시스템 내가 뭐 한 줄 알아. 그거 뭐 수출했대. 알잖아요. 쉽단 말이죠. 쉬우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을 선택할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HTS, MTTS 그냥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쉬운 거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알고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멋모르고 덤비고 가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덤벼요. 일단 매매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일단 물리고 공부하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주식에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였어요.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는 것.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철저한 그냥 분석을 주식이 통해 그 이전에 수익이 난다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익이 난다는 게 뭘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렇죠. 예. 비싸게 팔아야 돼요. 네. 그 비싸게 판다는 것에 그러니까 원래 주식에서 수익 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 그다음에 하나는 차익이에요. 시세 자본 차익. 그렇죠. 그럼 시세 차익이 나기 위한 조건이 다시 뭘까? 주가는 언제 오를까? 언제 오를까요? 주가가 오를 때. 그거 알면 내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답이 쉬워요. 예. 누가 사주면 올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주식을 사주면 올라요.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그렇죠. 팔려는 사람보다 누군가 내 주식을 진짜 좋게 보고 사주면 오른다. 그 말은 이 주식이 매력이 있으면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이상형들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몸짱도 있고, 네, 몸짱도 있고, 미소년도 있고, 얼굴을 보시는 분도 있고, 몸매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성격을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 처해서의 매력이 생각처럼 하나로 고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의 매력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보는데 이러는 거죠. 차티스트,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에서 신호가 오면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모멘텀 투자자는 테마, 뉴스에 힘이 있으면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한테 소구해야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차티스트의 신호, 무슨 신호가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지 공부해보고, 모멘텀 투자자 공부해보고. 근데 이 중에서 정석적인 투자는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네. 그 세 번째 단락 쪽으로 오늘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가치 투자자. 네. 왜냐하면 차티스트나 모멘텀 투자자 좋아요. 좋은데 왜 그럼 가치 투자를 제가 지향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투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투자 매력을 느껴서 사주는 돈이 그럼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많은 돈을 쌓아놓고 투자한 주체가 누구죠? 분석하면서. 네. 가치 투자를 통해서. 아니 꼭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주체가 누굴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잖아요. 예. 네.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에 차트가 5일선 돌파했대라고 투자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분들이 뉴스가 뭐가 나왔는데 좋아. 그렇게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분들 애널리스트에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실적 좋아집니까? 기본적 분석을 그렇죠. 통해서. 이번에 실적이 어떤가요? 그럼 그분들이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쏘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어떤 게 정석이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정석이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네. 물론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고도 예측이라는 영역은 더 어렵긴 합니다만 사실 차트를 저는 공부한다 해서 누구나 저거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모멘텀 투자도 어렵고. 어렵죠. 근데 가치 투자는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기본적 분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모멘텀 투자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모멘텀 투자가 제일 많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네. 종목 하나 줘. 사고. 근데 그때 수익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종목 하나 줘가지고 수익 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니까. 네. 근데 점점 하다 보면 모멘텀 투자가 힘들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걸 투자하고 이게 언제 팔아야 되고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거든요. 누가 파는 타임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다음 차티스트는 어떤가요? 차티스트는 기술적 분석은 이제 모멘텀 투자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차티스트로 많이 넘어와요. 네. 근데 차티스트가 안 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차티스트들이 보통 이제 공식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뭐가 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 공식을 스스로 정립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공식을 배우신 분들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을 만든 분들은 이게 확률이라는 걸 잘 알아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차트 모양이 안 만들어지면 팔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걸 안 산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차트 네네. 매력이 빠졌을 때 야 이거 오른다고 생각 기다려봐야지 이러고 하다가 엄청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를 믿고 투자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폭탄이에요? 이게, 네, 폭탄. 매력이라는 게 말이에요. 투자 매력이 예. 사라져요. 주가가 오르거나 신호가 바뀌거나 모멘텀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사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봤는데 그렇죠. 그게 뭐 한 며칠 사이에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네. 폭탄 넘겨진 줄 모르고 이게 좋대 하다가 빵 터지는 거죠. 물론 그때는 저게 진짜 막 수박이나 멜론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며칠 사이에 이제 폭탄으로 네. 바뀌는 거죠. 꼭 며칠이 아니더라도 뭐 한 달, 두 달 내에 저게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터질 수 있는지 안 터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남의 얘기만 믿고 투자하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가치 투자의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본인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본인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무엇을 봐야 될까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기업 분석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지? 제가 고민한 게 이거였어요. 데카르트의 얘기 중에 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일부러 잘난 척하고 싶어서. 네. 이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근데 이분이 왜 이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는 존재하는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이분 철학자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보는 것, 듣는 것들을 다 부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도 같고 이것도 아닌 것도 같고 이것도 가짜 같고 이것도 가짜 같고 계속 그것들을 고민해 보는데 고민의 끝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내가 보는 게 가짜일 수도 있고 내가 듣는 게 가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그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나를 존재한 나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저행해 나갈 수 있다. 그게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네, 그 존재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것들이 같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막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철학까지 알아야 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도 다시 고민해 본 거예요. 저도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뭘 봐야 될까? 투자자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봐야 될까를 고민을 한 거죠. 생각을 계속 거듭한 거예요. 주식 투자 뉴스를 볼까, 모멘텀을 볼까, 뭐 시황을 볼까, 아니면 매크로를 볼까, 뭐 레포트를 볼까 다 고민해 보는데 결국 제가 생각한 답은 이거였어요. 기업에서 얘기를 들어야지. 기업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지. 그런데 기업에서 직접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전자공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저의 명제는 나는 투자한다 고로 전자공시를 본다였어요. 물론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IR 듣고 미팅하고 그럼 좋죠. 그거 들으면 최선이죠. 네. 그런데 그 자리를 매번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회사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IR에서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전자공시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면 투자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로 찾아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다랐던 거죠. 그래서 전자공시생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게 전자공시를 파야 되니까 전자공시생이 된 거죠. 네. 거의 전자공시로 이제 투자 인생을 같이 하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2021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2021년 6월. 네. 근데 2024년 이제 한 7월 되니까 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이룬다고 이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이제 갖춰지면서 그런 책도 한번 써봐도 되겠네.가 된 거죠. 그 공시는 무엇이다 또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시는 사실 이제 공공연하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정해진 내용은 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시설 투자나 수주나 실적 변화나 아니면 최대 주주의 지분 변화나 뭐 주요 주주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뭐 뉴스로도 알려줄 수 있지만 이 공시 채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채널에서 기업들이 다들 정보를 주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렇죠. 그게 이제 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오, 좋습니다. 기업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듣겠다. 네. 직접 들어야죠. 남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1차적으로 의견이 지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게 거짓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얘기했더니 이거 봐라.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도 뭐 다른 사람 뭐 거짓말 얘기하고 투자자를 호도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견이 섞였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에 오염됐잖아요. 중간자를 거치지 않은. 그렇죠. 날것의 데이터를 내가 확인해서 그 말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신뢰도도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네네네. 네,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나는 날것의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날것의 데이터는 전자공시 속에 있는 거죠. 완전 날것의 데이터.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자공시를 통해서도 어차피 이것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부연도 붙어야 되고. 네. 여기 있습니다. 노다지 IR로트. 네. 요게 이제 기업 관계자가 직접 자기네 IR을 하는 거. 그렇죠. 전자공시 보고 노다지 IR로트 보고 중요합니다. 네. 또 어려운 말 나오는데요, 이거? 어려운가요? 투자는 미래이익의 미래이익 성장률의 성장률의 함수. 일단 함수잖아, 함수. 함수. 아. 아, 네. 제가 수학교육과 출신이라서. 아, 수학교육과였어요? 네네. 왠지 선생님 같더라. 그래서 요즘 제 캐치프레이즈가 네. 진짜 주식경제 선생님입니다. 오. 네. 다른 사람이 가짜라는 건 아니고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나요? 그렇죠. 막 이런 그거 얘기하고. 진짜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 분석을 시작할 때 그 오류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 분석 좋다는 건데 기업 분석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차분히 풀어드리는 거죠. 일단은 주식 투자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네네. 많이 아실 거예요. 1602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역 회사를 이제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왕실에서 조달했었어요. 뭐 의회, 왕실, 상단에서 조달했는데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대비해서 자금이 되게 부족한 작은 나라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상단이 선단을 꾸리려고 해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그 주권을 발행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무역에서 수익이 나면 나눠줄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무역을 하면 한 번에 뭐 몇 배 차익이 났어요. 한 번에. 그래서 무역을 갔다 오고 나면 이걸 정산해서 나눠준 거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정산해서 나눠줄 때. 배당. 배당이 아니에요. 네. 자본. 아, 자본. 자본 청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PBR이 중요한 거죠. 청산 가치. 그렇죠. 그 PBR 1배에 수렴하는 거죠. 주권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번에 무역이 이게 소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무역이 대박이래. 뭐 후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 뭐 그러면 올라갈 거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PBR을 수렴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PBR이 1배보다 낮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걸 다 이제 원래는 배당을 해주고 벌어온 만큼 나눠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산업사회가 들어오면 초기 추적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의 분산과 수익 분산을 하기 위한 거다. 이게 얘기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업사회예요. 산업사회가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이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돼요. 청산을 안 하는 거죠. 네.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고 주주한테 배당을 합니다. 이제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을 가지고 수익을 나눠줄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수익이에요. 기업이 매년 수익을 얼마나 벌어들이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PR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PR인데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수익으로 이거를 얼마만큼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는 배당 수익으로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지?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투자는 미래 이익의 함수입니다. 네. 이익이 증가하면 나는 배당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지만 보면 돼요. 아니면 이익이 꾸준한지만 봐도 돼요. 이익 대비해서 내가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만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상장되어 거래가 돼요. 그런데 정산을 안 해줘요. 청산은 안 해주고 정산도 잘 안 해줘요. 그럼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는데 이 주주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안 해주면 네. 그때부터는 거의 자본 차익밖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시세 차이죠. 그렇죠. 시세 네. 차이. 그러니까 더 미래 가치를 얼마나 땡겨왔는가.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나 딱 좋아지나. 생각하는 건 변동성인 거예요. 변동성. 네. 시세 차익을 내야 되는데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키워드는 변동성에서 나온다. 그럼 사람들은 변동성을 찾는 거죠. 그렇죠. 변동성을 찾으려다 보니까 차트가 많이 움직이는 거 찾아보고 모멘텀, 당장 뉴스 있는 거 찾아보고 뭐 그런 테마가 득세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런 뉴스 때문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네. 그 역설적인 거죠. 오히려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은 변동성도 별로 없고 그렇죠. 거래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것도 네.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변동성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500억으로 꾸준하게 주는 회사가 있는데 뭐 PR이 5배라고 하죠. 그러면 500억을 꾸준히 주고 5배니까 너무 싸니까 사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500억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디스카운트를 준다는 거죠. 야, 저거는 그냥 저도 수익만 가지고 해야 돼.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가 없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겠죠. 수익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따 PR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익의 성장률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네. 이익이 계속 성장해서 이 성장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주가는 계속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테슬라가 이익의 정점이 22년에 나옵니다. 네. 보시면 판매량 자체가 2019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막 좋아져요. 그리고 37만 대, 50만 대, 뭐 90만 대, 130만 대, 22년까지 보면 130만 대가 팔린다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은 29년에 69억 적자에서 이게 6,900만 달러 적자에서 갑자기 136억 달러 흑자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네. 보시면 21년 대비해서 22년에 영업이익이 2배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 주가 정점이 언제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제 사람들은 2022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주가의 정점이 21년입니다. 21년에 주가의 정점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22년에 이미 성장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 성장률이 둔화될 것까지도 시장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률이 꺾이는 것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1년에 주가가 정점을 찍은 겁니다. 이익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2년에 이익 너무 잘 나와. 성장해. 이것 대비해서 PER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싼 것 같아. 라고 하고 투자했으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률이 계속 나오냐를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기아차 영업이익의 정점이 2012년에 나옵니다. 저 2010년 전후. 그렇죠. 당시 이야기. 네.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아차가 이제 디자인 경영을 하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2008년에 뭐 3,800억 하던 게 2012년에 3조 5천억. 저때 로체 이노베이션 이런 차 나왔을 때. K5 전후로. 네, 맞아요. 로체에서 K5로 넘어갈 때. 예. 그다음에 가장 그 유명했던 차가 소울 박스카. 네, 그런 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슈라이어 라인이라고 피터 슈라이어. 라인. 네. 호랑이코. 맞아요, 호랑이코. 그 라인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았을 때죠. 네. 근데 보면 기아차의 영업이익 정점이 2012년에 나옵니다. 3조 5천억. 근데 네. 2011년 대비해서 2012년에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세요. 0.7% 나와요. 그래서 주가의 정점은 2011년 4월에 나옵니다. 훨씬 그 전에. 그렇죠. 이익의 정점은 2012년에 나오지만 주가의 정점은 2011년에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애널리스트 실수를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저게 이제 저런 우상향이 영원할 줄 아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012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쌉니다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애널리스트도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호도하는 게 아니고 실수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갈 걸로 보이죠. 그래서 항상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예측되는 그 실적은 항상 더 높아 보이게 나오죠. 그렇죠. 컨센서스도. 네. 그래서 항상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고평가되는 경향도 있죠. 근데 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거죠. 2011년에 이미 매출액이 둔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익 성장도 이제 좀 정체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주가가 멈춘 겁니다. 저거 보면 진짜 미스터 마켓이 슈퍼 천재 그렇죠. 생각도 들고. 컨센서스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반도체도 사실은 그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정점이 2018년이었는데 삼성전자도 주가의 정점은 2017년에 나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직전 차트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니 네. 저 보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저게 이제 사이클인데. 그렇죠. 예. 근데 주가는 저 실적의 오르락 내리락이랑 동행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선행하죠. 예,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미래 이익 성장률이 하잖아요. 미래 이익이니까 사실 당겨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대표적으로 시클리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고퍼와 저퍼의 기준을 현재 이익으로 두면 그렇지만 미래 이익으로 두면 항상 동일한 거의 비슷한 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12개월 선행하는 산업에서는 12개월 좀 보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당겨서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안하고서 미래 이익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성장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2017년, 18년을 놓고 보면 이익 정점은 2018년이었고 주가 정점은 2017년이었고 그렇죠. 네. 그게 2021년, 22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클 때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이제 앞으로 사이클 때는 정말 잘해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 사이클 정점을 딱 캐치를 해서 그때부터는 인버스로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저만 하나요? 정점은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지나봐야 네, 아는.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뭐 금요석유의 영업이익이 2021년 2분기에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보면 이때 2분기에 계속 주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여전히 잘 나오고 거기 때문에 1,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니까 주가 좋을 거예요.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되는 게 한 8월 이 정도 되죠. 네. 네. 근데 주가 정점 21년 5월에 나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실적 발표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해요. 실적의 정점 두 개 분기 전에. 그렇죠. 네, 한두 개 분기 전에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이익이 꺾일 거라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꺾일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네, 시클리컬 산업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 사이클 산업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산업이고, 네,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요것도 한 잠깐 이제 얘기 드리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가 안 되는 나라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반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치 투자가 왜 안 됩니까? 가치 투자의 정의가 뭔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가치 투자가 뭘까요? 가치 투자?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한 거. 저는 그 가치 투자를 얘기하진 않아요. 음. 그분은 이제 자본을 기반으로 평가하시는 거고. 네네네. 네. 근데 그분이 가치 투자라는 걸 잘 들어보면 장기 투자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안 돼. 봐봐, 이렇게 다 꺾이고 뭐 된다고 했는데 다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적정한 가치가 오면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 실적 변동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가치 투자인 거지.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장기 투자를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가치 투자로 접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고 기회가 있죠. 그 안에서 굉장히 단기의 수익이 나요. 네. 근데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 한 5년, 6년 걸렸나요? 뭐 30배 났다, 40배 났다. 뭐 물론 그런 장기적으로 오르는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단기에 진짜 뭐 한 3년도 아니죠. 한 1, 2년 만에 뭐 10배 나는 기업들이 수두룩해요. 예. 그런 기업들을 뭐 한 3, 4배만 먹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이클을 가지고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잘 알면. 그렇죠. 근데 그 사이클 물론 투자할 이제 그게 어렵고. 네. 근데 사이클 투자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사이클 밑에서 바닥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정점에서 투자하는 거죠. 좋다고 할 때,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그 이제 청룡열차 타는 거죠. 네. 근데 좋다고 할 때 투자하면 안 돼요. 남들 다 좋다고 할 때는 굳이 투자하면 안 돼요. 그게 시클리컬의 성향인 거죠. 근데 사이클의 바닥, 정점을 누구나 찾고는 싶은데 네. 그거는 불가능.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예단해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이클에 올라가는 구간에 투자자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팔자. 그런 게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전력기기가 그랬어요. 그거를 한 3번인가 뚫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왔나벼. 네, 더 가고. 더 가고. 다 왔나벼. 네. 더 가고. 결국은 실적이 더 나오면서 간 건데 예. 그런 것들은 실적이 진짜 나오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실적이 나오는 이유를 점검을 해보고 실적이 나온 이유의 배경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점검해보면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투자 비중은 점점 줄어나가는 게 좋아요. 사이클 기업 같은 경우에. 네,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이 10배를 다 못 먹더라도 먹을 필요 없죠. 네. 올라가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하고 확인하고 더 갈 것 같으면 더 남겨두고. 그렇죠. 물론 그게 쉽진 않습니다. 네, 어려운데 애초에 그냥 올라가면 조금씩 줄여놓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한다 그러면 애초에 살짝 조정받으면 판 거에 뭐 30%에서 50%만 좀 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트레이딩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냥 버티기만 하면 사람들 이거 힘들어요. 못해요. 네. 네. 그리고 이걸 무작정 버티기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죽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파냐면 이 고점이 나왔을 때 다 팔아요. 내가 그때 팔 걸. 그 후를 진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아무리 그 추세가 살아 있어도 고점 대비 2-30% 조정은 받을 수 있잖아요. 금방 나와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저 정점에서 팔았어야 되면서 다 던지는데 조정받고 또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2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 네. 그런데 이 정점에서 별 생각 없이 좀 줄여놓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같이 다음 반등할 때 마음 편해요. 그래서 가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주식은 기본적 분석 플러스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에서 내가 꼴리지 않아야 돼요. 긴장하거나 너무 급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려면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여유를 가지려면 매도 버튼을 잘 눌러야 됩니다. 매수 버튼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네.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네. 그건 투자의 대가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심리를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인지 심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약간 행동 경제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약간의 굉장히... 넛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올라갈수록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갖고 있고 조정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더 담아보고. 그렇죠. 네. 물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게 예. 있어요. 여기에서만 얘기했었는데 까치밥을 남겨주세요. 까치밥. 네. 맞아. 꼭 내가 다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수래. 예.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오르게 한 조건이 뭐였죠?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력이. 매력은 남겨놔야지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매력이 끝난 사이에서 누가 사겠어요? 약간 이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까치밥답 남겨놓고 남들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딱 두고서 그래 마음껏 사세요. 대신에 나는 거래가 터질 때 나옵니다. 그 느낌으로 하시라는 거죠.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전액 차익 실현한 종목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수익률이. 근데 더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분명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팔고 나니까 난 여기서 팔았는데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제 내가 판 가격도 밑으로 가고 그럼 결과적으로 난 틀린 건 없어. 네네. 근데 약간 이제 정신 승리하는 거죠.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모든 게 또 결과이기도 하고. 또 재미난 표현을 해줍니다. 그 까치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갈비가 나와요. 네. 이 책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갈비 가위인데 이제 내 과학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고 예. 암기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초성으로 이제 뭔가 문자를 만들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 했나요? 네, 브릭스 이런 거 쓰잖아요. 딱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여태까지 더 기억하시나요? 이게 2007년에 만드신 건데 네,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처럼 초성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스토리를 엮어라. 그러면 이제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 역시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업 분석의 키워드를 제가 막 꼽아봤어요. 전자공시는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것. 예. 그럼 기업 분석의 키워드는 뭐지라고 이제 꼽아봤더니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5가지를 막 조합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조합했을 때 양갈비 가위로 하면 되겠다가 나온 거죠. 자, 한 가지씩 얘기해 보면 양은 수량입니다. 수량. 매출액.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매출액이에요. Q. 네, Q. 일단은 커야 돼요. 커야지 힘이 나오는 거죠. 네,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덩치가 작으면 그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급도 나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체급 자체를 키워야지만 기업이 큽니다. 근데 이 체급을 정하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양,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런데 수량이 중요하냐 단가가 중요하냐 수량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뭐 이런 바카스가 있다고 쳐요. 네. 광고. 바카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0원인데 예. 이게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바카스 회사가 너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이거 1,000원으로 올려. 1,000원을 올렸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좀 사겠죠. 2,000원 올려. 사시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이 나오죠. 그렇죠. 가격은 임계점이 있어요. 가격은 이 기업이 마음껏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카스로 매출액을 잘 나게 하려면 수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작잖아요. 예. 그럼 이 수량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뭐다? 수출이죠. 수출.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항상 주가가 좋아요. 특히나 내수에서 수출을 뻗어나갈 때 주가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화장품 그랬죠. 그렇죠. 네, 음식료 그랬죠. 그러니까 수출을 보는 거예요. 왜? 양이 증가하니까. 근데 이 양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포인트를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트렌드냐 아니면 패션이냐. 네. 잠깐만요. 트렌드 패션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르죠. 패션은 굉장히 짧은 유행입니다. 예를 들면 허니버터칩. 지금은 허니버터칩에 대해서 뭐 열광하지 않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허니버터칩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열광했었고 주가가 그때 뭐 5배 올랐어요. 혜태제가. 줄 서서 사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길게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하면서 길게 뻗어가는 사회 변화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주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정책을 통해서 지원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몇 년을 찍고 가는 트렌드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해서 트렌드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7년까지 벌어졌던 일은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생산 공장화됐었죠. 네. 그러면서 세계 물류를 끌어들였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된 트렌드였고 그 당시의 트렌드로는 철강, 화학, 조선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트렌드라는 거죠. 근데 패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빠르게 바뀌는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테마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테마 최근에 보면은 그 초전도체. 네, 이거는 대표적인 패션이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잠깐 이렇게 붐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대선 테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패션인 거죠. 그런 것들은 길게 끌고 갈 수 없어요. 대왕고래
패션이 가능성이 가봐야, 없죠. 네. 가봐야 합니다. 네, 이거 뭐 뚫어가지고 실제로 돈이 나온다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뚫어가지고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기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션일 가능성이 높죠. 네. 물론 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패션과 트렌드를 구분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트렌드 쪽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실적이 이것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다. 그래서 양이 첫 번째다. 네. 이게 트렌드냐 패션이냐를 구분해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엄청 중요하죠. 그냥 테마를 타는 건데 패션인데 이걸 또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바보 같은 네. 거고. 이게 태양광을 보면 2008년에 태양광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2008년 태양광이 어마어마한 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현대그룹도 그렇고 하나그룹도 그렇고 막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양광에 뛰어들었거든요. 동양제철화학. 네, 동양제철화학. 그것 때문에. 남자의 주식. 네, 그 당시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는 패션이었습니다. 패션.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패션이었어요. 너무 극초기여서. 네. 그러니까 같은 날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시장의 산업의 기술을 보면 초반에 기대치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실제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 생겨요. 요때가 트렌드인 거죠. 앞에는 패션이에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201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한 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패션이었죠. 맞아요. 네, 그때는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길게 끌고 가면서 올라가냐, 그리고 시장 상황이나 정책이 그걸 받쳐주냐, 그걸 잘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2차 전지도 2017년, 18년 되게 막 지지부진 엄청 힘들었죠. 하다가 네. 한 19년 말 2020년 이때부터 이제 트렌드가 된 거죠. 그때.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로 정책과 함께 아까 보셨던 테슬라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뭐든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극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커지지만 네, 그때는 이제 짧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성으로 들어가도 뭐 나쁘지는 않은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게 트렌드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그렇죠. 거고. 근데 패션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때 인지해야 될 게 여러분이 패션이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팔아야지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네네네. 트렌드는 언제든지 팔면 안 돼요. 일단은 트렌드가 갈 때까지 한번 갖고 가보셔야죠.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더라도 일단은 갖고 가봐야죠. 근데 패션은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접근하는 거에서.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난 매매하는 거 주가 오를 때까지 갈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에 수량 곱하기 단가가 당연히 매출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얘기 드린 것 뿐이죠. 근데 이때 이제 가격에 있어서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가격이 계속 유지될 거야라고 하는 그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 OCI 동양제철화학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산업의 초반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됩니다. 수요 공급에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기준으로 공급은 작으니까 가격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폴리실리콘 가격이 천정부지였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뭘 갖고 추정했냐? 지금 가격이 미래에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서 가정을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박살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가격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다. 우선이다.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 50배가 여기서 이제 더 15배 더 간다. 뭐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 보면서도 저 가격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 좀 오버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A100, HB100, 네. 아니다 H100, 그다음에 B100. B100 뭐 그 이후에도 수요가 뭐 매년 60%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60% 증가하는 것까지 그래 정말 맥스로 봐서 60% 매년 증가한다고 10년 동안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단가가 매년 그렇게 유지가 될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다. 잘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캐펙스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팔려면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한 건데 지금 투자 금액이 15배만큼의 투자를 빅테크가 15년 뒤에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아무리 돈이 많은 빅테크 네. 기업이라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칩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칩의 개수 자체로는. 근데 칩의 단가는 떨어지겠죠. 생각해보세요. 과거 트랜지스터 그 용량 기준으로 지금 만든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A100, HB100, 뭐 B100 거의 막 2배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은 정점을 기록할 거라는 거죠. 영원한 건 없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투자는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이익 잘 보시면 분기별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률. 네, 성장률이 30, 처음에 이제 170%에서 50%, 30%, 20%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커질수록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죠. 예. 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PER은 떨어져야 돼요.
성장하면서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성장률이 둔화되면 PR이 떨어질 텐데 지금은 금액 자체가 워낙 크게 성장하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갭 자체가 조금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절대적으로 시장 대비 PR이 비싼 건 아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각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인데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시고 성장률이 꺾이지 않나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네, 확신을 갖고 내가 이거는 무조건 좋다. 이익이 성장하니까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성장하지만 이익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러면 이때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에 따라서 PR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라고요. 그렇죠. 멀티플 떨어지는 게 사실은 네. 이익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파바가. 제조업들이 매출액이 둔화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네, 매출액이 유지만 정체가 되면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제조업이 한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가 65%거든요. 엄청 높죠. 네, 제조업이 65%면 저는 한계 마진이라고 봐요. 여기서 더 높아지는 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맥스로 해봤자 70%? 왜냐면 원가가 있으니까. 네, 제조 공장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있고 원가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조기업은 이 영업이익률에서 진짜 한계에 왔다라고 봐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건 어렵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론 엔비디아를 제조기업으로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팹리스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팹리스라고 하더라도 원가는 들어가요. 그죠, 뭐 사람들이나. 그렇죠. 네, 원가가 개발비. 들어가는 비즈니스란 얘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랑 다르게 여기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TSMC 맡겨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지 않은 이상은 이익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게 이제 수량, 양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고 제일 중요하다. 가격, 그다음 가격. 가격. 네,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가격으로 넘어가서 가격이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네, 가격이 계속해서 이 지금 초반에 높은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 넌센스다. 근데 가격은 이제 가리라고 표현한 표현했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이제 5가지를 뽑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5가지를 막 조합해 보는데 이게 가에다가 가를 버터 바람을 약간 붙여야지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우기 쉽게 네, 양가리라고 붙였습니다. 양갈비 가격, 가위. 네, 그렇죠. 네. 양갈비 먹고 싶은가 보네. 양갈비 가격. 자, 양갈비 가위인데 그러면 그 다음은 B 넘어갈까요? 가격을 한 번 더 잠깐 그래요? 얘기드리면, 네, 가격이 제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 존재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가격이 중요한 사업? 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는 조정을 잘 못해요, 기업이. 그런데 네, 예. 가격이 시장에서 조정되는,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네.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제품인데. 네, 철강, 화학, 반도체, 조선, 아하. 해운. 아하. 근데 이런 기업들의 가격이 변동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수요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되냐? 양이 증가해요. 뭐 신조성가 계속 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자체가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주게 만들어주는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가격을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팔로우하는 거고, 이 가격이 움직이는 변수가 왜 움직이냐를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예를 왜 들면 움직이느냐. 2007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물동량을 이렇게 쭉 빨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해운주가 좋았던 것들은 네. 구조적이에요. 음. 중국이 좋을 때까지는. 근데 지금 좋은 것들은, 지금 이제 해운 단가가 올라가는 건 수혜주 운하가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구조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좋은 게 아니라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의 변화가 어떤 것이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다시 한번 트렌드와 패션이냐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힌트를 이제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뭐랄까 운임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왜 HMM 주가는 안 오르나요? 이 문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의 물동량이 좋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당장 꺾일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어, 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요 상계라는 거죠. 그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 운하가 이제 다시 운하 주변에 평화가 찾아오면 이거는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바로 꺾이죠. 네. 그래서 그 배경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되게 이제 습관화해야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 이걸 되게 단순화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네. 운임이 올라? 해운주 좋겠네.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안 된다라. 네. 그다음에 양가를 잘 했으면 이제 매출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출액을 뭐 3조 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비용을 4조 원을 쓰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통제도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갈에서 B를 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익이 나와요. 아까 투자는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라고 하는데 결국은 양갈에서 B를 뺐을 때 이익이 나온다. 왜 양갈비를 잘 구우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이 나온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익이 변동비와 고정비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좋은 주식과 좋은 뭐 이제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를 얘기를 뭐 보통 하는데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일까요? 그건 다르죠. 다르죠. 예. 네. 저는 이제 보통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이익률을 높게 잘 나는 회사가 이제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회사가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는 어렵어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는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이익이 급성장하고 주가가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비용 구조예요. 비용 구조? 네, 비용 구조. 그러니까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변동비는 이제 변화가 별로 없죠. 뭐 예를 들면 제조 원가가 뭐 50%다 그러면 그 원가는 그냥 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빼고 실제로 나의 지갑에 공헌할 수 있는 이익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게 공헌 이익이 되는 거죠. 네. 매출액에서 이제 변동비를 뺐을 때 공헌 이익.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운영할 때 보면 책상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 다 고정비잖아요. 뭐 사람 쓰면 사람도 고정비가 되는 거고. 그 고정비를 빼고 이익이 남는 게 이제 실질적인 이익이니까. 보면 변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고정비는 매출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당장은 뭐 Y3 어렵다고 해서 사람 자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변동비는 고정되기 때문에 이 공헌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변동비 구조가 크면 클수록 그 회사에서 이익 증가하는 폭이 훨씬 더 커져요. 변동비가 클수록이요? 아니요. 고정비가 클수록. 네, 고정비가 클수록. 고정비 비율이 뭐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당시 기준으로 고정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 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훨씬 커집니다. 그렇죠. 그 분기점만 넘어서면 그렇죠. 고정비만 커버하면. 그래서 장치 산업을 주목해야 되고 장치 산업이 영업이익률이 낮을 때 주목해야 돼요. 장치 산업이 뭐 예를 들어서 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4%, 5% 가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몇백 배가 증가하는 거죠. 이미 투자해놓은 건 다 해놨고 그렇죠. 뽑을 사람 다 뽑아놨고 그렇죠. 그 이상으로 Q가 성장을 하는 건 다 그냥 이익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아까 테슬라가 적자를 보다가 순식간에 이익 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조업에서 투자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액이 올라왔을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비용을 통제를 잘하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조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고 가장 큰 키워드는 영업 레버리지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매출액이 2배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뭐 대여섯 배가 나와요. 이미 투자해 놓은 걸로.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장치 산업들이 많긴 한데 어떻게 보면 수주가 늘어날수록 공장 더 확보해야 되고 사람 더 뽑아야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또 변동비이지만 고정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또 효과가 나타나고 네. 아니면 또 원재료 비용을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이러면서 변동비가 커지면 또 이익을 못 내고. 그렇죠. 그래서 좋은 회사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매출이 늘어나지만 이익은 계속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예 투자하면 안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익을 뽑아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계속 이제 이익 못 뽑아내다가 2022년부터 이익을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이젠 진짜 되네라고 하면서 샀거든요. 그 시점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진짜로 이익을 뽑아내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얘기 드리는데 양치기 소년. 네. 양치기 소년에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네. 그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세 번째 얘기는 믿자. 세 번째 얘기는 믿자. 네, 아무리 거짓말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 그럼 양갈비를 잘 구우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덩어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덩어리를 바로 먹을 수는 없죠. 이 덩어리를 잘라서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잘라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갈비 가위를 하면 우리가 그 매출의 이익을 잘 구워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건 그냥 여담으로 네. 가위를 음식에 쓰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면 완전히 이게 깜놀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도구를 뭐 이거 먹는 데 쓴다고? 어떻게 가위로 음식을 자를 수가 있냐? 그렇죠. 어떻게 식탁에 그 화장실 휴지가 올라와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좀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유연해요. 진짜 네. 유연해. 네. 그냥 이제 필요하면 쓴다. 네. 어쨌거나 이 가위를 자른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가위에서 가는 뭐냐? 가치평가입니다. 이익 대비해서 이익이 정말 잘 나왔는데 이거 주가가 왜 빠져요? 이익 대비해서 이미 비쌌으니까요. 시장에서 이미 평가해서 비쌌으니까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싼지 비싼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평가할 수 있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PBR, 자본을 기반으로 한 PBR과 이익을 기반으로 한 PER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다른 도구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저는 PER과 PBR 딱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일반적으로. 뭐 사실 그게 출발점이기도 하죠. 네, 출발점이자 PER 자체가 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저는 PER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PER은 안 돼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웃기고 PER을 기반으로 하면 진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PER 자체에 또 다른 그 할인 기반의 그 DCF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PER을 굉장히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사실 YSTR 같이 PER 강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길어요? 길죠. PER만 얘기해도 길죠. 얼마나 나와요, 분량이? 30분 이상 나와요. PER 만? 1시간 나와요. 네. 야, PER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이해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네. 요걸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 딱 설명하고 나면 기업에 대한 PER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게 PER 뭐 만능론도 있습니다만 무용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아예 못한 거죠. 애초에. 근데 어떤 이제 성장 산업일 때는 사실 네. PER은 게 옛날 지표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어떤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익이 나오기 전에 이익이 나오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죠. 네, 이익이 나오기 전에는 애초에 PER을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PSR 쓰시는 거 오케이입니다. 네, 근데 PSR은 문제가 뭐냐면 이익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성장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똑같은 PSR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PSR은 이제 주가 매출액 배율. 그렇죠. 근데 PER은 왜 의미가 없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PER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위험도 평가다. 가치 평가를 했어요. 가치 평가를 해서 이 회사가 싼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봤더니 조금 이상해요. 계속 바뀌고 회사가 조금 불안정해. 그러면 그 회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위험도 평가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한 밸류 평가를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디스카운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도 평가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최대 주주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변동성이 큰 산업은 이익이 잘 나올 때 그 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최대 주주 말고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최대 주주 말고도 뭐 경영진 쪽에서 이 사람 좀 봤더니 예전에 뭐 기업 팔아먹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위험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무 구조도 있을 수 있죠. 부채 비율도 확인해 보시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현금 흐름표를 확인해 보시면서 현금을 진짜 잘 벌어들이는지 이런 위험도를 평가한 다음에 위 회사가 진짜 투자할 만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갈비 구워서 이익 나왔죠. 이익을 가지고 가위로 잘 평가해 봤더니 이 회사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다 싶으면 그때 먹는 거예요. 그때 사실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네. 이렇게 직접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들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 기준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자동차가 잘 판매될 거로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만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TSMC 공장에 차질이 생겼어요. 네네네. 그럼 이 자동차 회사에 반도체 차질이 생기겠죠. 그럼 공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생각했던 판매량이 안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판매량에 대한 전망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가 현대차 20만 원 가요. 그러면 20만 원이 박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판매량을 낮추면 내가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춰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양갈비 가위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으니까. 네. 누가 얼마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1년 뒤에 다시 되짚어 보면서 아니 네가 1년 전에 어디 나와서 그렇게 얼마 간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 가격 안 가느냐. 네. 라고 사람들이 이제 단순화해서 믿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못 받아들이세요. 네. 그때 맞았다고 했으면 1년 뒤에도 맞아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조건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 뭐 제롬 파월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뭐 금리 결정하는 판단도 계속 3개월마다 뭐 매월 뭐 수시로 바꾸는데. 그렇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또 이제 Y 스트릿 구독자분들은 또 그 이해도가 좀 높으신 편이에요. 네. 네. 그 덕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갈비 가위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마 좀 이제 안 까먹으실 거예요. 기업 분석할 때 요거는 봐야지라고 이제. 아예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직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책상 옆에다 이렇게 붙여놔도 좋습니다. 네. 양, 가격, 비용, 가치평가, 위험도 평가.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책 사신 분들한테는 부록으로. 부록이 있어요? 네.
그 QR 코드로 부록을 넣어놨는데 아 어디? 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오. 네, 이 부록을 이제 체크하시면 아 네, 여기 그러면 이제 이 양갈비 가위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적어놨어요. 이런 뭐 것들 블로그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온라인 페이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오, 야 최첨단 책이네. 출판사에서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QR 코드까지. 아 좋습니다. 이 좀 사례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투자 사례. 딱 얘기해. 이게 그거예요. 그래, 뭐 전자공시 봐야지. 전자공시 안에 뭐 이렇게 돈이 되는 재료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로 돈 벌 수 있냐? 이걸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시기인반의 분석 사례를 몇 가지 얘기 드리면 네.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왜? 이게 뭐야? 황당하죠. 네. 네.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납득이. 공시를 보다가 어. 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예. 도무지 대체 왜?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시가 숫자나 이런 거는 나옵니다만 설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게 긍정적으로. 에... 대표적인 게 몇 개 얘기 드릴게요.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우신 시스템인데 우신 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뭐 하는지. 근데 우신 시스템을 보면 이 회사는 자동차의 자동화 라인을 만드는 회사예요. 설비 회사. 네. 그런데 2023년 7월 27일에 2차 전지 장비 수주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딱 나오죠. 왜? 갑자기 이 회사가 왜? 그럼 궁금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2차 전지 장비 뭐 한 거예요? GM이랑 했대요. 얼티엄 세례를 한대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여기랑 관계가 좋아서 계속 할 것 같아요. 주가 뛰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네, 주봉으로. 뭔가 새로웠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데, 야, 이 회사 갑자기 이걸 한다고? 뭐 이런 게 되는 거. 그럴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공시에서 가장 크게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23년 7월 27일에 첫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네. 이게 주봉이니까 1, 네. 2, 3, 4 한 5주 연속 튀었네요. 굉장히 맞아요. 세게. 네. 단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 그리고 주가가 단기에 한 2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때 첫 공시를 보고 들어가서 양갈비 가위 네. 딱 들이대는 거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때 이 공시가 자동차 설비에서 대규모 수주했다 그러면 주가 이렇게 안 올라요. 아, 네. 기존에 하던 거니까.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는 없었고. 없죠. 네. 아니면 그게 아주 큰 수주여야 돼요. 기존 수주 대비해서. 네네네. 네. 근데 그런 수주가 나올 경우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에서 대부분 건너뛰어야 될 거는 기존에 나오던 거. 그런 것들은 건너뛰어도 된다.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게 테마가 아니고 패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테마 정도. 그냥 뭐 전쟁 때문에. 그렇죠. 처음엔 정말 항상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대북 뛰면 방산 이렇게 그런 공식처럼 올랐었는데 그 다음에 수주가 꽂혔단 말이죠. 근데 그 수주가 외국에서 꽂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간 거예요. 거래 없던 국가에서. 그렇죠. 뉴스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 수주를 꽂히는 공시, 기업이 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거. 아.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재룡전기. 아. 재룡전기 지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기는 제 용을 만드는 회사죠. 용을 제조하는 회사 아닙니까? 차트가 거의 용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예. 근데 이 회사 예.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이거 2022년 초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봤어요. 저 소형주 뭐 네, 변압 그런 지금 안 돼. 몇 개 만들어서 뭐하냐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왜? 이랬어요. 보시면 이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주가 7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매일매일 공시를 본단 말이야. 근데 매일매일 공시를 보니까 그날 하루하루의 공시도 아니고 이제 지나간 것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룡전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원래 안 나오다가 21년부터 봤는데 21년 말부터 갑자기 22년 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나오지? 처음에 한 개 나왔을 때 한두 개 나왔을 때는 별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수주 공시가 나오면 원래는 수주 공시와 HTS를 비교해 보면서 이 공시가 나온 시점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요.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잖아요. 내가 보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좋은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더 파봐야지 생각하는데 재룡전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3-4건 나왔을 때까지는 저도 뭐 의미 없나 보다 했었는데 맞아, 이 회사 뭐 IR도 안 하는 회사니까. 그렇죠. 예. 근데 5건 딱 나왔을 때부터는 이상하다. 오, 이런. 네,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10년 동안 수주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10년 안에 수주가 몇 건 있었는지 아세요? 거의 없죠. 3건 있었어요. 3건. 10년 동안 수주가 3건 있었는데 지금 5달 동안 수주가 7건이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뭐 한 10% 이상 되는 큰 단일 수주는 별로 많지는 않았던 회사니까. 그렇죠. 네. 원래는 수주 기반의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이거 줘 이렇게 하면 내 줄게요. 이렇게 부품 비즈니스처럼 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대상이 누군지 보세요. 아메리칸 뭐 다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원래 미국 수출이 없었던 회사예요. 거의 없었던 회사예요. 이게 이제 뭐 중개해서 나가는 뭐 미국 회사들이라고는 하던데.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그렇지? 공부해 보는 거예요. 공부해 봤더니 미국 시장이 바뀌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이 바뀌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을 잘 생각해보면 분산 발전이에요. 네. 분산 발전이기 때문에 전력기기와 전선의 수요가 월등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이미 전력기기 전선에 쇼티지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미국도 쇼티지가 난 거죠. 근데 글로벌리 전력기기 전선을 공급할 수 있는, 특히 전력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력기기까지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게 그럼 트렌드인가요? 패션인가요? 딱 봤을 때 트렌드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수주가 쌓이니까 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초에 블로그를 쓰면서 이거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 그때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요? 이거 뭐 조세호가 네. 야, 네. 그러게.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당시 주가가 얼마 정도였어요? 5천 원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주가가 한 10만 원까지 갔죠. 네, 20배. 그러니까 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것만 봐야 된다. 엔비디아만 가치 투자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시클리컬 기반으로 투자해서 기회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지금 저 밑에 달린 댓글 혹시 보이세요? 뭐. 그래서 너는 재룡전기로 얼마 벌었냐, 몇 배 먹었냐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못 먹었어요. 왜? 이게 공시를 제가 3년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이제야 좀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당시는 2021년이니까 공시를 본 지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시를 보고 투자하는 거에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1년 초에 봤으면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버티는 기간이 상당히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생각하는 게 그래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좋게 보고 차트가 너무 선 자리가 오히려 아니라면 그냥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걸 트렌드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비중을 점점점 실어가는 거죠. 처음에 몰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타기.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책에 나온 배경도 이건데 이제는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 진짜 좋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전자공시를 안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공시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차트처럼 이 시그널을 이용한 거죠. 이 수주가 나왔는데 수주 보고 투자했는데 안 돼. 시설투자 나오고 투자했는데 안 돼. 근데 전자공시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이거를 시그널로 이해하고 이걸 매도 시그널로 이해하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론 나온다고 하고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좋은 공시 대형 호재 떴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걸 힌트라고 생각하고 양갈비가이를 딱 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수주나 시설투자 공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한테 기회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주가가 빨리 움직이거든요. 아까 우신 보셨잖아요. 50만에 오르잖아요. 근데 재령전기 같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아니면 장내 매수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시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장기간으로 보면서 투자하면서 내가 점점 지분을 늘려갔을 때 수익을 낼 기회는 훨씬 더 많아요.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전자공시생 네. 장우진 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업 투자자니까 그렇죠. 매일 공시를 보고 그렇죠. 그 수백 개 공시를 다 보고 다 정리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불가능하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정리해 놓잖아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일주일에 한 개만 보세요.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보세요. 근데 그걸 공부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봐라. 그렇죠. 네, 거기서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을 봐라. 네, 그렇죠. 세일즈 잘한다. 농담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진짜 하나만 보세요. 근데 그 하나가 공부했더니 이거 별로 안 좋은 회사야. 나 진짜 실망했어. 이제 그냥 끝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 투자나 모멘텀 투자는 그걸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투자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면 다음 투자에 활용이 됩니다. 그 산업이 변화됐을 때 얼마든지 또 이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쌓아두는 거니까 그 쌓아두는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로 한 달에 하나, 분기에 하나만 좋은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럼 분기 하나 찾으면 1년이면 4개잖아요. 그럼 4개를 분산 투자해서 갖고 가세요. 그럼 2년이면 또 8개잖아요. 근데 그게 파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추가로 사는 것도 있을 거고 하면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용 만드는 회사랑 그렇죠. 화장품 수출하는 회사랑 그것도 보였어요. 불닭 만드는 네. 회사랑
그러니까 실리콘2나 이런 것들도 주가 바닥에서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대표적으로는 공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때 실적을 다 까봤을 때 화장품 실적이 중소형주 화장품 실적이 좋아진 게 보였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보여줬던 왜? 그렇죠. 이거. 왜? 이거 갑자기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네? 왜?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슬기자산운용 송근용 CIO 농구천재님 나오셔서도 처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상한가 갈 때는 상한가에 따라가면서 사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기관들이 많이 하시죠. 근데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화장품주나 이 변압기 관련주나 뭐 불닭이나 공통점이었잖아요. 그렇죠. 2024년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재련전기 같은 걸 갖고 계시다가 투자를 바로 안 하고 보고 있다가 실적이 나올 때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공부가 충분히 잘 돼 있다면. 근데 재련전기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현손중공업으로 투자 아이디를 좀 확장해 볼 걸. 제가 좀 게을렀어요. 이거 무슨. 네. 그 기업들까지 확장을 해서 산업을 정말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제가 거기에 진짜 더 투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많이 흔들렸어요. 그거 그래요? 진짜 많이 아쉬워요. 또 그리고 시설 투자 공시? 네. 예. 시설 투자는 요걸로 기억하세요. 시설 투자는 아까 우신 시스템처럼 좋을 경우도 있는데 공급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네, 공급이 많으면 산업은 무너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화학, 철강 이런 기업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이 가격이 빠지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주식이 못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오버 생산이 네, 되니까. 중국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계속 캐파 증설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 장사가 없어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분명히 회사가 좋게 보고 좋은 거긴 한데 안 좋은 경우가 생긴다. 보시면 이게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마지막 대규모 시설 투자가 나온 게 7월 24일입니다. 2023년. 주가 정점이 26일이에요. 시설 투자가 그 미래의 먹거리로 이어져서 맞아요. 큐가 더 커지겠네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시설 투자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 2022년 말부터.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설 투자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2022년 중순부터였어요. 그리고 점점 투자가 커지면서 2022년 7월에 거의 양극재 투자로서는 마지막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보세요. 시설 투자와 수주를 사람들이 모멘텀으로 삼아서 시장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후에 시설 투자가 추가적으로 있냐를 보라는 거죠. 모멘텀을 본 투자자한테 이 이후에 모멘텀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 공시가 계속 나오다가 끝났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시설 투자가 이미 뭐 공격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캐파가 조금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장률 자체가 약간 둔화된다는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거죠. 이미 막 조 단위 수주가 있어서 이미 팍팍 튀어 올랐고, 그렇죠. 그 조 단위 수주를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시설 투자는 필요했고, 그렇죠. 퐁당 가다가 그 끝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근데 시설 투자는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돼요. 미리 많이 회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들이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본도 예, 필요하니까. 요거는 약간은 내부 정보랑은 약간 다르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고 이런 얘기는 뉴스로도 많이 하고 그죠. IR 할 때도 네, IR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투자라는 것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주가는 박살났다. 정말 딱 3일 차예요. 신기하네. 네.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또? 여기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인데 예.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넣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업종 섹터가 거의 그렇죠. 비슷하게 흘러가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가 마무리가 될 때 업황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이 정점에 달할 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더 있겠지만 제가 갖고 온 건 일단 2차전지 쪽. 네. 다음에 이거는 이제 M&A 쪽인데 사주대림. 이것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사주대림이 작년 11월에 이제 이것도 M&A가 됐어요. 제가 몇 가지 이제 확신을 갖게 된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주대림 케이스를 보면서 작년 11월에 거의 확신을 가졌거든요. 이거 된다. 근데 왜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사주는 뭐 믿을 기업이야. 사주는 믿지 마. 다들 그러더라고요. 다들 이제 좀 소액주주를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그렇죠. 비판이 많았죠. 강했죠. 사주그룹. 네. 예. 근데 사주대림이 작년 11월에 잉그리디언 코리아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예. 네, M&A 했는데 그때 3,840억 정도 인수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주대림에. 그렇죠. 사주대림의 예, 시가총액이 예, 3천억이 안 맞아요. 되는데 그 자기 몸집보다 큰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시총이 너무 또 이제 왜곡이 되어 있었을 물론 수도 그렇긴 한데,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나온 회사니까 그 큰 회사를 인수하는 거는 뭐 오케이. 그런데 잉그리디언 코리아의 2022년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근데 이걸 3,840억에 샀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인수한 걸 보면 이제 공시에 보면 다 나와요. 네. 이 외부 평가 기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 나오는데 이 인그리디언 코리아에 대해서 2024년부터 영업이익을 600억을 추정하는 거예요. 거의 적자 났던 회사를. 이상하잖아요. 왜? 근데 인그리디언이라는 회사는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음식료 컴퍼니입니다. 네네네. 근데 당연히 해외 회사가 있으면 뭘 하냐? 로열티를 빼먹어요. 수수료를 빼먹고. 네. 직접적으로 그렇게 빼먹은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는데 그랬던 거죠. 인그리디언이 로열티와 수수료를 빼먹은 게 이제 600억 정도 된 거예요. 어디서 빼먹어요? 매출액에서.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인그리디언이 모회사 인그리디언이 외국 회사니까 외국의 유명한 음식료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모기업에다가 로열티 주느라고 맞아요. 이익을 못 내고 네. 있던 회사였는데 M&A가 되면 로열티 주기 없으니 거죠. 그냥 이익으로 잡힌다. 그렇죠. 그게 600억이 바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 근데 그 전에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그리고 600억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면은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전분당 회사였어요. 네. 전분당 회사는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사주 대리인보다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해지면 이 실적이 나오면 시장에서 사주 대리인 주가를 너무 낮게 평가할 수 없겠는데? 어차피 PER 서너 배짜리 회사였는데 그렇죠. 이거 갖다 붙이면 PER 막 2배 돼버린다. 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 회사가 증자도 안 했어요. 주식에 희석이 없다는 거죠. CBBW를 발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입. 네. 기본 자금 플러스 차입을 한 거예요. 조금 이제 대출 일으켜서.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가겠는데 근데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가더라고요. 잘 나갔고. 네, 실적 잘 났죠. 당연히 인그리디언 코리아가 반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잘 났죠. 선생님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모멘텀 생긴 건 냉동 김밥 아닙니까? 그렇죠. 김밥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PER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주가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변동성이라고 했잖아요. 변동성. 네. 변동성은 뭐에서 나온다고 했죠? 주가 이익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이익이 좋아지는 건 맞고 변동성에 대한 걸 추구하는 게 필요한데 이 변동성을 수출이 열어준 거죠. 원래 싼 회사인데 원래 싼 이제 그거는 시장이 또 몰랐던 거고 별로 그렇죠. 기대도 없었던 분야였는데. 네, 없었던 거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냉동김밥 하면 저 뭐 올곳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했던 저 대구인가 어디 지방에 있는 회사랑 네.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저기 뭐 우양이라는 회사랑 뭐 몇 군데 막 거론은 됐었는데 저는 사주 대림을 전에 못 들었었거든요. 이 냉동김밥에 관해서. 원래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 없었는데 네. 짜잔 우리도 할 거지롱 그렇죠. 하니까 이제 슈팅. 그렇죠. 근데 그 행위 이전에 뭐가 있냐면 회사가 IR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 PR을 했잖아요. 원래 안 하던 회사인데. 인그리디언 코리아 인수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진이 3세 경영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인그리디언 코리아도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바뀐 거예요. 그때 저도 이거 3세 경영으로 넘어간 것까지 체크했죠. 그렇죠. 네. 주진우 회장에서 주지홍.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IR까지 했어요. 네.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내년 매출액을 뭐 4조다. 4조 대리입니까? 4조다. 네. 5조 대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시장에서 어필을 한 거죠. 어필을 하면 디스카운트 점점 줄어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사 지배 구조도 안 좋고 주주에 대한 가치를 뭐 훼손시키고 이러니까 안 좋았는데 이익 좋아지죠. 모멘텀 붙었죠. 주주에 대한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IRPR 하고. 그럼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가 됐던 건 당연히 반등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공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재료가 나왔었다. 그렇죠. 그리고 힌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었고 네, 기회도 있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시는 사실 장내 매수예요. 장내 매수. 네, 장내 매수인데 내부자의 장내 매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도 있고 장내 매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회사가 싸다고 생각해서 보통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사주 매입과 장내 매수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은 회사 돈으로 하는 거고 맞아요. 장내 매수는 대주주 그 사람 개인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개인이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더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떤 내 돈 심리상, 나가는 게 심리상. 훨씬 더 힘들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사 좀 사줘 이렇게 되지만 내 돈을 직접 사는 건 진짜 좋게 보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장내 매수를 한다는 건 우리 회사가 진짜 저평가돼 있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약간 이제 회장님 눈치 봐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한 1, 2천만 원 사는 거랑 그렇죠. 진짜 막 대주주나 네, 임직원들이 막 확신을 갖고 막 몇 억씩 사는 거랑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1억 이상 사는 것만 일단 봐요. 오. 네, 볼 때 1억 이상. 자체가 저희 공시 블로그 정리하는 것도 1억 원 이상 정리하는 것만 사는 것만 봅니다. 음.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조금 이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장내 매수 중에서 단기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단기? 네, 단기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주가가 급등했는데 예. 살짝 조정받은 자리에서 사는 경우. 그때가 진짜 성과가 좋아요. 전문용어로 눌림목. 아, 그렇죠. 눌림목에서. 대주주와 내부자들의 눌림목 매매.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내부자들이 진짜 싸울 때 사고 싶다 그러면 밑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네. 그렇죠. 밑에서 이미 네. 사놓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주가가 오른 다음에 누르니까 샀어요. 아. 그때는 뭐겠어요? 아씨 이제로 사자. 이거 우리 회사 진짜 좋아진다.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진짜 여기서 올라갔으면 이게 가짜 같으면 내려가면 사면 되잖아요.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님이 2번인가 3번인가 걸쳐서 이렇게 갈 때마다 맞아요, 바닥에 맞아요. 샀어요. 그래서 올랐죠 계속. 예. 그렇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만큼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시장에서 또 그분들은 당연히 또 어필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 너무 좋다라고 어필한다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임직원들은, 그러니까 임원들은 지금 사놓으면 나도 큰 돈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장내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대주주들은 우리 회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겠다. 우리 회사 이대로 꺾이는 회사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또 일부러 이렇게 또 시장에 공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게 몇백억대 단위가 되면 그거는 단순한 확신을 주기 위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이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날리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 물론 이제 꼭지에서 그런다 그러면 그분도 약간 뭐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이렇게 튀었다가 여기서 산다 그러면 좀 보셔라. 최근에 LS 마린 솔루션도 그랬어요. LS 전선이 이렇게 오른 다음에 LS 마린 솔루션이 이렇게 오른 다음에 최대 주주는 LS 전선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요거는 이상하다. 제 유튜브에도 적어놨는데 요거는 분명 이상하다. 뭔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튀었어요. 그때 이제 왜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봐라. 그렇죠. 네. 대체 왜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럴 때 뭐 뉴스를 찾아보기도 하고 회사에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KT 서브마린이 지금 LS 마린 솔루션으로 바뀐 건데 요 회사는 처음에는 KT 서브마린일 때 LS 전선이 사는 게 이상했어요. KT 서브마린인데 왜 LS 전선이 사지? 처음에 이제 LS 전선이 그 장내 매수를 KT로부터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었죠. 근데 주주간 계약으로 콜옵션이 있었어요. 살 수 있는 권리. 네네네네. 네. 그런데 콜옵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장내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은 흔하지 않거든요. 추가로 더 산다는 의미. 그렇죠. 계속 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파기 시작했는데 잘 보니까 이제 KT 서브마린은 서브마린이잖아요. 서브마린. 네. 해적 케이블을 매설하는 회사란 예. 말이죠. 근데 LS 전선이잖아요. 공급하고. 그렇죠. 근데 LS 전선이 지금 보니까 해저 전력 케이블 쪽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KT 서브마린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좋게 봤어요. 그리고 6월에 보면 2만 원까지 갔죠. 그리고 네. 조정을 나왔는데 조정이 나오니까 LS 전선이 이 다음에 계속 산 거예요. 아, 그 다음에도.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장내 매수가 또 이상하다. 그래서 또 갔어요. 네. 감성 그리고- 코퍼레이션도 나와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제 스노우 피크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예. 여기도 이제 의류 회사인데 아웃도어 브랜드. 보면은 이제 김호선 대표 이사님이 이제 2023년 4월에 장내 매수 공시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스노우 피크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주가가 안 올랐던 게 기존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했던 회사 있잖아요. 더 네이처 홀딩스. 홀딩스. 네, 저희 많이 좋아했었는데 예. 망했어요. 실적은 좋았지만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회사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요 회사가 이제 장내 매수 공시 이후에 중국 진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봉이니까 단기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처럼 내부자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보고 굉장히 강하게 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얘기 드리죠. 물론 뭐 내부자가 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걸 보고 이게 재밌네. 이 회사가 비즈니스도 되고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네라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하는 건 전자공시는 시그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한테 매도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파란불 들어왔다. 지금 사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끊임없이 이게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이게 진짜 보물인가 아닌가? 요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전자공시 속에 있다. 전자공시가 나왔는데 열어보니까 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꽝일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그 공부한 건 여러분한테 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종이를 딱 펴봤는데 꽝 이러면 이거는 휴지 쪽
휴지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내가 이걸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얻은 게 있다. 많죠. 네. 그게 이제 전자공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보물찾기를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산업에서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아, 비슷한 산업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산업이 뭐 변압기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구조적으로 변하는구나. 그렇죠. 아, 네, 그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떤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닭볶음면은 어디밖에 못하는 뭐 이런 식이라면은 네. 산업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구조적으로 라면이 많이 대중화되고 있어 해외에서 또 네. 이러면 또 이제 달리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음, 시설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초반이라고 하면 야 이거 이상하다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투자하면 되죠. 그건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이상하다. 아 그렇죠. 아 무조건 아. 긍정적이다는 거예요. 왜? 라는 거는 대부분 긍정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부터 봐야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되게 좀 난해하고 뭔가 어디 지름길은 없나요? 또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렇죠. 지름길, 어떤 시그널이 아니라 보물 찾기를 시작하는 그렇죠. 출발점이자 네. 과정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갈 수 있는 제 지도 같은 역할 하는 게 이제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쉬운 길로 가시려고 모멘텀 투자하면 진짜 실수 많이 해요. 실패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자공시도 꼬박꼬박 보는 습관. 네. 전자공시 보는 게 재밌죠.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게 재밌다고 하는 사람. 아니 이게 매일매일 볼 때는 좀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 뭔가 특이한 공시를 딱 발견했을 때 그때 희열이 있죠. 하루도 안 빼놓고. 네. 재룡전기 뭔가 딱 발견했을 때 이거 이상한데? 뭐 이런 거. 그래서 두산처럼 화날 때도 있어요. 두산. 네. 아 맞다. 얼마 전에 그 포스팅 했던데. 네네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피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건 또 피해야 되는 거고, 얻을 수 있는 건 또 재료를 찾아야 되는 거고. 해서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은 저희가 5권 정도 좋은 댓글 써주신 분들을 이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추첨이라고 해야 될까 선정이라고 해야 될까 선정을 해서 이 책을 5분께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 책도 많이 사서 봐주시고 공시 이후에 또 설명이나 기업의 IR은 또 여기 있습니다. 노다지 IR 노트를 통해서 기업의 설명도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시간 때문에 다 하지 못했던 그 PER 얘기는 네. 다음번에 YG 클럽에 한번 모실게요. 네네 좋습니다. 바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YG 클럽. 저희가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매주 듣는 플랫폼인데 네. 전 애널리스트로서 네. 현 에미 네. 현애미. 네. 네. 개미 투자자로서 또 함께 해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짜 종합적으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재밌었나요? 네. 아니 지난번보다 확실히 이 스피치가 좋아졌어. 방송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이러다 이제 일타 강사 되겠네. 그래서 범성공자 장우진 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